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경제학보다 철학과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6년 EBS에서 특별기획 통찰이라고 해서 장하준 편을 했는데요. 그 장하준 편에서 경제학자 장하준은 우리가 경제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학이 일반인한테 접근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한 세 가지쯤을 듭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학자들이 이 학문을 이제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과 통계로 경제학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경제학을 배우기 어려워졌다. 또 하나는 스스로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어떤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할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게 딱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최소한 8개 혹은 그 이상 20개 이상의 여러 가지 학파가 존재하면서 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배우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경제학이 그 배우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한 다음에 이제 이 장하준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시민들은 이제 경제학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로 그 강의를 끝마칩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상식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경제학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철학과 과학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굳이 선택하자면 그러니까 경제학은 아예 안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고 경제학은 과학의 외피를 쓴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제학이 과학이냐 혹은 철학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학도 철학도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과학이든 경제학이 철학이든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걸 왜 구분해야 되나 싶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의견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뭐 플라톤이라든지 공자라든지 하는 그런 수천 년 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의견을 다 같이 사람들이 읽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유일한 절대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상대성 이론과 다른 나만의 어떤 과학 이론이 있다라고 말하면 상대성 이론도 옳고 그 사람의 이론도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진리로 여겨지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주장은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인 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가 쓴 그 책을 소개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통해서 주로 그 공산주의를 비판하긴 합니다. 하지만 칼 포퍼가 거기서 비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모든 유사 과학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포퍼의 그 책에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적자면은 과학이 아닌 것이, 그런 유사 과학이 나는 과학이요라고 말을 하면 이 세상에는 전체주의가 퍼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철학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이것이 과학입니다라고 하면 배타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의 생각만을 믿어야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니까, 과학은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외피를 쓴 사상이라든지 철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주관적 의견인데 그걸 절대 진리처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세기 때 우리는 그 전체주의와 몽산주의를 통해서 어떤 사상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운 바가 있죠. 우리가 과학과 철학을 혼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달 탐사선을 만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 탐사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달 탐사선을 만들면서 온 국민이 모여서 이 달 탐사선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 투표를 하거나, 혹은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달 탐사선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죠. 달 탐사선을 만드는 일은 어디까지나 과학자나 기술자로서 극히 소수의 전문가의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에 관여하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죠. 왜냐하면 오직 전문가만이 과학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보면 법이 있죠, 법이. 근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을 달 탐사선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 법을, 국민들은 그 법을 만드는데 참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리석고 잘 모르니까. 그럼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독재 국가죠. 전체주의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들 때 이것이 과연 과학의 문제인지 아니면 철학과 사상과 상식과 윤리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경제학으로 돌아와서 말을 하면,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의 외피를 쓴 사상이고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문제는 온 국민의 상식과 윤리, 그리고 철학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가정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과학의 외피를 씌워서 아까 그 장하준 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일반 대중이 경제 문제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고, 또 그런 어떤 복잡한 세부 사항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이런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철학적인 전제가 뭔지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서 거기에 젖어들게 만드는 것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과학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상적인 세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 포퍼가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 했던 소리죠. 공산주의가 이래서 나쁘다고 했던 건데, 사실은 공산주의만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과학이 되지 못한 경제학은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학은 객관적이고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그 태생부터가 국가의 정책,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관련되었거든요. 돈에 관련된 학문이 경제학이죠. 돈에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공평할 수가 있을까요? 학문이 결국은, 학문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교수가 될 것인가, 누가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해지는가, 누가 연구비를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제자를 배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권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물리학이나 수학도 물론 그런 면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로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처럼
어디 그 교수도 아닌데 어떤 특화국 같은 데에서 있더라도 맞는 이론을 내면 그 주장을 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경제학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실험이 불가능한 분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경제학들을 지원했을까요? 누가 더 많은 제자를 배출했을까요? 이런 분야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평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이 공평하다고 믿는 거는 마치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세계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 역사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널리 퍼져 있는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엄마가 되는지를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을 몰라요. 그래도 살죠. 그리고 그래도 그럭저럭 다 삽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그 착각을 하죠. 경제학 같은 것이 없으면, 어떤 이성적인 이해가 없으면 경제 정책을 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경제는 경제학자들을 꼭 관여시켜야 되고, 어떤 학문이 있어야 경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학 같은 거 없던 옛날에도 나라들이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없으면 경제가 없고 경제 정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듯이 대증적인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고 뭐를 해주면 잘 될 것 같으면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제학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증적 정책과 상식과 철학과 과학적 지식에 의존해서도 나라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 상식을 배운다던가 심지어 경제학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제를 연구하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는 그런 학문적인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경제학 이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의학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어떤 현대 과학이 출발하기 전에 의학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대인의 눈을 보면은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죽기가 더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옛날에 의사들은 말로만 의사들이지 무슨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항생제도 없고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도 없고 세균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는 그냥 병균에 다 감염돼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죽이는 것 같았던 일이 옛날에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300년, 500년 전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죠. 만약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했으면 현대의학도 없었겠죠. 다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추구할 때 이미 이 학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학문이 아직 객관적인 어떤 그 지식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마치 의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죽는 사람처럼 되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말이 꼭 그 사람이 경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부터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지식 없이 경제학을 배우면 이거는 사상적으로 세뇌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온갖 수식이 등장하고 무슨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 배우다 보면 이 모든 그 체계의 사상적인 전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젖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뚫어보려면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은 과학이고 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과학이고 철학이지 경제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상적인 그 맹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